내가 사는 강남 40억짜리 빌라 우리 둘째한테 물려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칠순 잔치 마이크를 잡고 폭탄 선언을 하셨죠. 어이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남편이 먼저 무대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 어머니 집 아닙니다. 제 아내 명의이고 내일 팔아버릴 겁니다. 연회장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가 화면에 띄운 그 한 장의 서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강지원, 올해 45입니다. 작은 IT 회사를 차려 12년째 운영하는 대표죠. 직원이 40명 남짓되는 회사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해 매출이 100억을 넘긴 지도 꽤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 자료를 검토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책상 등을 끄는 게 제 하루입니다. 성격은 무뚝뚝한 편이에요. 말수가 적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죠. 남들은 저를 두고 차갑다, 독하다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차갑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절이 제게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산비탈에 자리 잡은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를 다니며 저와 동생을 키웠습니다. 겨울에는 연탄 한 장이 아까워 19셋이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도시락에 김치만 싸가는 게 부끄러워 점심시간이면 화장실 칸에 들어가 혼자 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중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렸고 고등학교 때는 주말마다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냈고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미팅을 가고 동아리방에서 노닥거릴 때 저는 도서관 구석에서 컴퓨터 책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처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이민석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한 선배였죠. 제가 팀 프로젝트 자료를 들고 끙끙대고 있을 때 옆자리에 슬그머니 앉더니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율무차였어요. 지원아, 이거 마시면서 해. 너 아침부터 밥 한 숟갈도 안 먹었잖아. 속 쓰려. 율무차가 속 달래는 데는 최고야.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제 끼니를 걱정해 준 게 어머니 말고는 처음이었거든요. 이민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옆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차렸어요. 제가 밤늦게 도서관에서 나오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정문 앞에 서 있다가 묵묵히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주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하나 더 들고 왔고 시험 기간에는 김밥 2줄을 사와서 책상에 놓고 갔어요. 저는 그런 다정함에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사람이 하필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졸업하고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번은 시댁이라는 곳에 인사를 가야 했죠. 제가 28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이민석의 손을 잡고 처음 그 집 문턱을 넘었던 날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낡은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 김말순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믹스커피가 들려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우렁차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김말수는 고개도 잘 들지 않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후쳤습니다. 그래, 거기 대충 앉아봐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앉았습니다. 김말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석이한테 대충 듣긴 했다만, 너 조그만 회사 다닌다며? 그래, 한 달에 월급은 얼마나 받니? 며느리 될 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옆에 앉은 이민석이 당황한 얼굴로 말을 끊었습니다. 아, 엄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다짜고짜 무슨 돈 타령이야. 참, 민망하게 진짜. 아이고, 내 참. 내가 내 아들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깟 돈 좀 물어보는 게 죄인가? 시집 오면 지가 이 집구석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뻔히 견적이 나와야 내가 안심을 할 거 아니냐. 김말순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치미는 감정을 누르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네, 어머님.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살뜰 열심히 모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이민석의 동생, 이민호였습니다. 23살이라고 했는데 반팔 티셔츠에 추리닝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게임기가 들려 있었고 입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를 흘끗 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아따, 형? 이 여자가 형이 툭하면 자랑하던 그 사람이야? 에이, 난 또 엄청 예쁜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맹탕인데? 별로다, 별로야. 이민호가 소파에 털썩 누우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민석이 동생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야, 이민호. 너 방금 형수 될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 못해. 아, 왜 이래?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건데. 형수님 될 사람이 얼굴이 팍 굳어가지고 엄청 쌀쌀맞게 생겼잖아. 나중에 시어머니 엄청 잡게 생겼구만. 안 그래요, 형수님? 이민호가 게임기를 만지작거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역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민석이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 했습니다. 지원아, 진짜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옛날 분이라 말이 좀 거칠고 억세셔. 내 동생 저놈도 아직 나이만 먹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저러는 거야. 내가 중간에서 진짜 든든하게 잘 막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괜찮아, 민석 씨. 세상 사람 성격이 다 똑같을 순 없잖아. 어른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더 잘 맞추고 살면 되지.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이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만 보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첫날의 무례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빠진 28살이었고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 저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4년 만에 첫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한강이 보이는 자리였고 제 명의로 등기를 마친 날 어머니 산소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빌라가 지금의 40억짜리 집이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죠. 결혼 7년 차였습니다. 시댁이 있던 동네에 재개발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말순이 살던 낡은 빌라도 허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민석이 며칠을 끙끙 앓더니 어느 밤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원아, 우리 엄마 낡은 집이 당장 헐리게 생겨서 갈 데가 없으시대. 늙은 노인네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 미안한데 정말 잠깐만, 아주 잠깐만 우리 강남 빌라 비어 있는 층에 모시면 안 될까? 내가 웬만하면 당신한테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빌라는 제가 10년 가까이 새벽잠을 줄여가며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그 집에 얼마나 계실 건데? 진짜 길어야 딱 1년. 아니, 몇 달만이라도. 재건축 아파트 공사만 끝나면 바로 짐 싸서 새 집으로 나가실 거야. 내가 이 이민석이가 내 이름 석자 걸고 무조건 책임질게. 이민석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래, 알았어. 당장 오갈 데가 없으시다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 어떻게 모른 척해. 잠깐 계시는 거라면 내가 모실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까닭 없는 돌멩이 하나가 얹힌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의 결정이 15년 동안 저를 갉아먹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45살이 된 저는 지금 호텔 연회장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의 칠순 잔치가 한창이거든요. 200명은 좋게 들어가는 홀이 화환과 꽃다발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무대 뒤편에는 김말순의 한복 입은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어요. 이 자리에 들어간 돈도 모두 제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대관료 1,500만 원, 음식 4천만 원, 한복과 사진 촬영까지 합쳐 1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죠. 저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이민석이 제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지원아, 오늘 우리 어머니 칠순 잔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 잔치 다 끝나고 손님들 싹 다 가면 우리 부부끼리 조용하고 오붓한 데 가서 시원하게 술이나 한잔하자. 응, 그래. 얼른 잔치 끝내고 가서 좀 쉬자. 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무대 위로 김말순이 올라갔습니다. 진분홍 한복에 머리를 잔뜩 부풀린 김말순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목청을 가다듬었어요. 아, 마이크 잘 나오나? 네, 오늘 이 귀한 날. 우리 김말순이 칠순 잔치에 바쁘신데도 발걸음해 주신 일가친척 여러분, 그리고 내 귀한 친구분들, 아주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저쪽 테이블에 앉은 동서 최유리가 일어나 손을 흔들며 환호했고 그 옆에서 시동생 이민호가 박수를 치며 휘파람을 불었어요. 저는 묵묵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같이 이렇게 기쁜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식구들한테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마이크를 딱 잡았습니다. 김말순이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며 말했습니다.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무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다가올 말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내가 지금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고 있는 저기 강남 노른자 땅에 있는 그 40억짜리 거대한 빌라 말이야. 김말순이 한쪽 손을 허리에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크고 좋은 으리으리한 집을 말이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둘째 아들. 우리 민호놈한테 싹 다 물려주기로 이 어미가 아주 굳게 결심을 했어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물 몇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옆을 돌아봤습니다. 이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 친척 어른 한 분이 박수를 치려다가 손을 멈췄고 다른 손님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테이블에서 최유리가 두 손을 모으고 활짝 웃으며 입을 벌렸고 이민호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김말순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진짜죠? 캬하하. 엄마 진짜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이 아들내미가 평생 엄마 업고 다닐게요. 이민호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15년 동안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손끝이 떨려왔어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려는데 옆에 앉아있던 이민석이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민석이 성큼성큼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민석의 등을 따라갔어요. 김말순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큰아들 민석아, 넌 갑자기 무대 위로 성큼성큼 올라오고 왜 그러니? 너도 내 동생 집 생긴 거 축하한다고 어미한테 고맙다고 마이크 잡고 한마디 거들려고? 이민석이 김말순의 손에서 마이크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좌중을 한번 둘러보더니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하객 여러분, 잔치 중에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다들 하던 거 멈추고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헛소리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이민석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홀 전체에 깔렸습니다. 어머니, 방금 어머니가 주신다고 큰 소리친 그 강남 40억 빌라, 그거 어머니 집 아닙니다. 어머니가 대체 무슨 권리로 남의 집을 민호한테 줍니까?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말순의 입이 떡 벌어졌고 이민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이민석이 마이크를 다시 한번 입에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 집, 제 아내 강지원 이름으로 된 명백한 강지원 명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 당장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싹 다 처분해버릴 겁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손에 든 물잔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는데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대 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민석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15년의 미안함과 이제는 끝내겠다는 다짐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발칵 뒤집힌 그 장면을 잠시 접어두고 저는 15년 전 그 가을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김말순을 제 빌라 3층에 모신 첫날이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내려놓고 돌아간 뒤 저는 김말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1년만 잘 지내시면 재건축 끝나니까요. 김말순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50평이 넘는 거실의 통유리 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은 햇빛을 받아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집이 넓긴 넓네. 김말순이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만한 데서 살아보는 것도 죽기 전에 처음이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옅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민석에게 말했어요. 민석아,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잘한 일 같아. 고마워, 진짜.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이민석이 운전대를 잡은 채 제 무릎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땐 저도 정말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되더군요. 재건축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늦춰졌고 그 사이 김말수는 빌라에 점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김말순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잠깐 들렀다가 묘한 말을 들었어요. 말순이 너 이 집 진짜 좋다. 강남에 이런 집 한 채면 얼마야? 한 17억쯤 한다더라. 김말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알뜰살뜰 모아서 이 집을 마련한 거지. 우리 큰아들이 효자라서 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집은 내 거야.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과일 봉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노부인 한 분이 저를 흘끗 보더니 김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우리 큰며느리. 회사 좀 다닌다고 잘난 척하는 애야. 신경 쓰지 마. 김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과일을 깎아내가는 동안 손이 자꾸 떨렸지만 표정만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민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민석아, 어머니가 그 집 당신 거라고 친구들한테 말씀하시더라. 어머니가? 에이,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지. 평생 새빵살이만 하셨잖아. 좀 봐드리자. 이민석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잖아. 내가 다음에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너무 마음 쓰지 마. 이민석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말씀드린다는 말은 하지만 정작 김말순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죠. 그렇게 한 해, 2해가 지나는 사이 일이 더 커졌습니다. 결혼 10년 차 겨울이었어요. 빌라에 들렀더니 현관에 못 보던 남자 구두가 2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시동생 이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옆에서 동서 최유리가 깔깔거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한우 갈비 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최유리가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립스틱이 진한 입술 사이로 하얀 이가 드러났어요. 저는 코트를 벗으며 식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다들 뭐하고 있어? 어머니가 갈비 좀 사다 달라셔서요.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여서 좀 먹으려고요. 이민호가 갈비뼈를 손에 든 채 우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식탁 한쪽에 놓인 영수증을 슬쩍 봤어요. 28만 원짜리 한우 세트였습니다. 영수증 아래에는 제 이름과 카드 번호 4자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결제했어? 어머니가 카드 주셨어요. 형님 카드라고. 최유리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김말순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왔냐? 한 점 먹어. 우리 유리가 정성스럽게 구웠다. 어머니, 제 카드는 비상금처럼 쓰시라고 드린 거잖아요. 이런 거 사실 때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말순이 갈비뼈를 내려놓더니 저를 쏘아봤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자식들 갈비도 못 사 먹이냐? 그깟 몇 푼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따져. 어머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요. 됐다, 됐어. 먹기 싫으면 들어가. 김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가방을 다시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참을 거울만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아무 표정도 없이 그저 창백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빌라에 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도 손님 취급이었거든요. 현관 비밀번호가 어느 날 바뀌어 있었고 김말수는 새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민석이 따져 묻자
도둑 들까봐 그랬다며 어물쩍 넘어갔어요. 제 집에 들어가려면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듬해 봄 종합부동산세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집값이 올라 세금이 4,2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통지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식탁에 앉아 있는 이민석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석아, 이번 종부세야. 이민석이 통지서를 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네. 어머니께 좀 보태달라고 해보면 안 될까? 거기 사시는 분이 어머니잖아. 지원아,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알잖아. 그럼 시동생이라도. 거기 반쯤 살고 있는데. 민호 그놈이 뭔 돈이 있어. 사업한답시고 늘 빈털털이지. 이민석이 통지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또 부탁할게. 내가 보너스 받으면 보탤게. 저는 그 통지서를 말없이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민석의 보너스가 통장에 들어왔다는 소리는 그에도 그 이듬해도 듣지 못했어요. 관리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부터 빌라 관리비가 제 카드로 자동이체되고 있었죠. 한 달에 120만 원, 1년이면 1,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어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흘러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묵묵히 메웠어요. 회사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직원들 월급 줄 생각에 제 돈은 늘 뒷전이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결혼 12년 차 가을, 어머니 제삿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음식을 차려놓고 잠깐 빌라에 들렀습니다. 김말순이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누워있다는 소식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홍삼 한 박스를 사들고 빌라에 들어섰는데 거실에서 김말순이 멀쩡히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유리가 바카스를 따라주고 있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김말순은 갑자기 허리를 짚으며 신음을 흘렸어요. 아이고 허리야. 며칠째 잠을 못 잤다. 우리 큰며느리 얼굴 보니 좀 살 것 같네. 어머니 일어나서 화투 치셨잖아요.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김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가 누워있는데 화투 쳤다고 흉봐. 그게 아니라요. 민석이한테 다 일러바칠 거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잡으니 내가 어디 발 뻗고 사냐? 아이고 내 팔자야. 김말순이 가슴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저는 홍삼 박스를 식탁에 내려놓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날 밤 이민석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엄마 좀 너무 몰아세우지 마. 연세가 있으셔서 서운한 거 잘 잊지 못하셔. 내가 어머니를 몰아세웠어.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져줘. 응? 민석아, 나 12년 동안 한 번도 안 져준 적이 없어. 그거 알아.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민석은 한참을 제 등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베개가 축축해진 것을 들키기 싫어 저는 새벽까지 숨을 죽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함이었고 그 다음은 답답함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자 그 감정은 분노로 굳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무감각이 되더군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채로 저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빌라에서 새나가는 돈도 커졌어요. 종부세가 6천만 원을 넘어가던 해부터 김말순의 한복값도 시동생의 자동차 할부도 슬그머니 제 카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면 김말순이 누워버리고
누우면 이민석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결국 우리 부부 사이만 어색해졌으니까요.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노트 한 권이 자리 잡았어요. 그 노트에는 김말순이 던진 한마디, 이민호가 비웃은 표정, 최유리가 챙겨간 물건 하나하나가 또박또박 적혀갔습니다. 언젠가 이 노트를 꺼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때부터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결혼 15년 차 봄, 이민호가 또 사고를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강원도 산골짜기에 펜션을 짓는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가 일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이민석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지원아, 민호 그놈이 또 일을 벌였대. 엄마가 전화해서 우셨어. 이번엔 얼마야? 2천만 원만 보내주면 된대. 막을 수 있다고. 이민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석아, 우리 결혼하고 시동생한테 보낸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 말을 저는 15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내줘. 대신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번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민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끄덕였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와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45살의 제 얼굴에는 15년 전 그 다정한 율무차 앞에서 웃던 28살의 표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리맡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낯선 번호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원 대표님 되십니까? 저는 부동산 일을 좀 보는 사람인데 한번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낮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동자를 가만히 마주 봤어요. 가슴 안쪽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눈을 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은 다음 주 수요일, 저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깎았고 손목에는 묵직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상철입니다. 강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원입니다. 어떤 일로 보자고 하셨는지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상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단지 전체를 사들이려고 합니다. 강 대표님 빌라가 있는 그 자리요. 호텔을 하나 올릴 계획입니다. 단지 전체요. 네. 한 채당 평균 40억 정도로 보고 있고 강 대표님 호실은 코너의 가장 큰 평수라 43억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43억. 머릿속에 그 숫자가 둥둥 떠올랐어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박상철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 부 떼서 저희 쪽 변호사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리 관계가 깨끗한지 양측이 미리 확인하는 게 매끄럽거든요. 권리 관계요. 네. 혹시 모를 근저당이나 압류 같은 거요. 보통은 다 깨끗하지만 형식상 절차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명의로 돌려둔 집이고 빚 한 푼 없이 현금으로 마련한 빌라였어요. 근저당이 잡혀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회사 가까운 등기소에 들러 등기부등본 한 통을 뽑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는데 종이 한 장에 적힌 글자를 보다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2억 원. 채권자란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 2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설정 날짜는 작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한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작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법무사님, 강지원입니다. 제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모르는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채권자 이름 불러보세요. 제가 전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이름 2개를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법무사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강 대표님, 이거 사채업자들 이름입니다. 2사람 다 강남 일대에서 좀 알려진 쪽이에요. 저는 휴대전화를 든 손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사채요. 네. 보통 이런 데서 12억 정도 받으려면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까지 전부 갖춰서 갔다는 뜻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위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누가 떼갔는지 다 나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차에 올랐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자꾸 미끄러져서 핸들 위에 2손을 꽉 쥐고 한참을 호흡을 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뽑았습니다. 작년 가을 같은 날 2통이 떼었더군요. 발급받은 사람 이름은 김말순. 위임장에 적힌 위임자는 강지원, 저였습니다. 위임장 글씨를 들여다보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 받침이 늘어지는 모양새가 누군가의 손을 어색하게 따라 한 흔적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대기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종이만 들여다봤어요. 가슴이 뛰지 않고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어딘가 깊은 곳에서 차곡차곡 쌓여 단단한 돌멩이가 되어갔거든요. 그 길로 저는 빌라가 등록된 은행 한 곳에 들렀습니다. 지점장과 마주 앉아 사정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지점장이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대표님, 저희 은행에는 아직 대출 신청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한 번 시도가 있었던 흔적이 있네요. 서류 미비로 반려가 됐고요.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임장에는 강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와서 서명한 분은 이민호라는 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민호. 그 이름 3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자리에 찬 바람이 들어차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신호대기에서 멍하니 앞차의 번호판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동생 이민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따져 물을 생각이 아니라 표정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이민호가 자주 가는 강남의 작은 술집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민호는 이미 양주잔을 절반쯤 비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형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동생을 다 찾아. 민호, 술 좀 줄이고 얘기 좀 하자.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을 옆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민호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능글맞게 웃었어요. 형수, 혹시 또 돈 얘기야? 미안한데 이번 달은 좀 빠듯해. 민호야, 너 작년 가을에
강남은행에 무슨 일로 갔다 왔니? 이민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잔을 입에서 떼지 않은 채 눈동자만 살짝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 이름으로 위임장 만들어서 우리 빌라 담보로 대출 받으러 갔다고 들었어. 은행 기록에 내 이름 있더라. 이민호가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입을 한번 닦더니 헛웃음을 흘렸어요. 형수, 무슨 그런 소릴 해. 내가 형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야. 민호야, 발뺌하지 마. 내가 다 확인하고 왔어. 형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명색이 동생인데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거. 이민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이민호의 눈을 봤습니다. 민호야. 사채업자들 이름이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 박혀 있어. 12억이야. 이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슬쩍 빠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어요. 형수, 그건 엄마가 잠깐만 쓰자고 하셔서. 진짜 잠깐만. 엄마가 시켰어. 너 혼자 한 일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빌라가 어차피 자기 집인데 좀 어떠냐고. 형이랑 형수가 워낙 잘 사니까 잠깐 굴려서 갚으면 모를 일이라고. 이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얼마 빌렸어? 1억. 1억 정도. 1억이 어딨어. 12억이라며. 그건 신청만 한 거고 실제로는 1억밖에 안 받았어. 진짜야, 형수. 이민호가 두 손을 모아 비비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형수, 미안해. 진짜 미안해. 펜션 일만 잘 풀렸으면 갚았을 거야. 근데 그게 좀 꼬여서.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한 번 더 이민호를 내려다봤어요. 민호야, 너랑 어머니가 이번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민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한들 흔적만 남길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술집을 나와 차에 올라탄 뒤 운전석에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으니 15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첫 빌라 등기를 받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울었던 그 가을이, 신혼방에서 이민석에게 시댁이 어떠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웃었던 그 밤이, 종부세 통지서를 식탁에 올려놓고 한숨을 삼키던 수많은 아침이 전부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의로 내준 집 한 채가 어쩌다 제 인생을 뿌리째 흔드는 도구가 된 걸까? 저는 핸들에서 이마를 떼고 백미러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이민석이었습니다. 지원아, 어디야? 오늘 일찍 들어온다며. 응. 일이 좀 늦어졌어. 곧 갈게. 민호 만나러 갔어. 엄마가 그러시던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민석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이민석은 사람이 좋아서 화를 내기 전에 가족을 감싸려 들 거예요. 그러다가 김말순이 누우면 또 죄책감으로 무너지겠죠. 그냥 잠깐 차 한잔 했어. 별일 아니야. 들어가서 얘기해. 저는 짧게 끊고 휴대전화를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강남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흘러갔어요. 이 도시 어디에선가 박상철은 호텔을 그릴 것이고 김말수는 친구들에게 다시 자기 집을 자랑할 것이며 이민호는 또 누군가에게 사정을 늘어놓고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밤 저는 침실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안방에서 잠이 들었고 거실은 조용했어요. 탁상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15년 동안 빠져나간 카드 명세서를 한 줄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종부세, 관리비, 한복가, 친척 경조사비, 시동생 사업 자금, 동서의 명품 가방.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갈수록 가슴 안쪽 그 작은 노트가 점점 두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오래된 번호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아껴주셨던 은사, 윤정혜 교수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싶어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메시지를 눌러봤습니다. 지원아, 오랜만이지. 내일 점심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한번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저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세상이 저를 통째로 밀어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작은 손 하나가 제 손목을 슬쩍 붙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답장을 적으려는데 손가락이 자꾸 키보드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글자를 눌러 답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광화문 어느 한정식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쪽 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원아, 여기다. 윤정혜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20년 전 강의실에서 뵙던 그 모습 그대로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옅은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두 손을 모아 인사드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앉아라.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윤정혜가 제 자리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주 앉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쁘셨죠? 들어보니까 큰 로펌 대표 변호사이시라고. 한 10년 됐다. 우리 학교 강의 그만두고 그쪽으로 옮긴 지. 윤정혜가 직접 따뜻한 차를 따라 제 잔에 부어주셨습니다. 찻잔에서 매화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어요. 지원아. 네. 내가 어제 우연히 너 회사 인터뷰 기사 봤어. 그런데 사진 속 내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연락한 거야. 저는 찻잔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윤정혜는 여전히 저를 한눈에 알아보는 분이셨어요. 대학 시절 학비를 못 내 자퇴를 고민하던 저를 교수실로 부르셔서 장학금 자리를 직접 알아봐 주신 분이셨거든요. 교수님, 천천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니?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무릎 위에 놓인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교수님, 제가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 그 집이 제 명의예요. 40억짜리 빌라요. 저는 말을 멈추고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랑 시동생이 작년 가을에 제 인감이랑 신분증 사본을 위조해서 그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어요. 1억은 이미 받았고 12억까지 받으려다가 은행에서 막힌 모양이에요. 윤정혜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종부세, 관리비, 시동생 사업 자금까지 다 제 카드에서 나갔어요. 어머니는 친구들한테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고요. 동서는 명품 가방을 제 카드로 사가고 시동생은 그저께 또 2천만 원 보내라고 했고요. 말이 한번 터지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갔습니다. 남편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앞에만 서면 자식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누우면 무너지고 시동생이 사고치면 또 미안하다고 하고 윤정혜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얹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지원아. 네, 교수님. 이거 들으면서 내가 화가 좀 나는데 너는 안 우네. 저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울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처음에 집을 내준 거니까요. 강지원. 윤정혜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건 세상 탓이지 착한 사람 탓이 아니야. 너 그거 모르겠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잠깐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윤정혜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 직접 맡을게. 너 다른 변호사 알아보지 마. 교수님 그렇게까지. 지원아, 사람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장을 봐야 해. 어설프게 건드리면 저쪽이 더 독해져. 너 알지? 네. 그러니까 울지 말고 머리부터 차게 식혀라. 우리가 할 일이 좀 많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어가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켜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매일 저녁 윤정혜의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큰 빌딩 18층 회의실 한 칸을 따로 내주셨어요. 긴 책상 위에 저는 15년치 자료를 한 장 한 장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세금 납부 영수증,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그리고 이민호가 빌라를 들락거리며 찍힌 빌라 입구 CCTV 화면까지. 윤정혜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두꺼운 마커를 들고 굵게 글자를 적어갔어요. 지원아, 내가 할 일은 3가지다. 네, 듣고 있어요. 첫째, 위조 증거 단단히 확보. 둘째, 그동안 내가 부담한 돈 한 푼 빠짐없이 정리. 셋째, 이 사람들이 도망갈 구멍 미리 막아두기.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정혜가 마커 뚜껑을 닫으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민석 씨한테 미리 말하지 마라. 저는 잠시 그 자리에 굳었어요. 교수님, 남편한테까지요. 민석 씨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 사람 어머니가 누우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저쪽이 증거를 다 없앤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게 다 준비됐을 때 알려. 그래야 그 사람도 정신을 차린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몰래 무언가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윤정혜의 말이 옳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날부터 제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회사 대표로 직원들 앞에서 미소 짓고 저녁에는 로펌 회의실에서 칼을 갈았어요.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민석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민석이 가끔 제 안색을 살피며 물었어요. 지원아, 요즘 회사가 많이 바빠. 얼굴이 까칠해. 응. 큰 건이 하나 있어서. 마무리되면 좀 쉴게. 그래. 무리하지 마. 이민석이 제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이라도 다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왔지만 윤정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마지막에 알려라.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옅게 웃었어요. 민서가 끝나면 우리 둘이 여행이나 한번 가자. 좋지. 어디로 갈래? 조용한데. 사람 없는데. 그러자. 내가 알아볼게. 저는 이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잠깐 기댔다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잠시 묵직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김말순이 쓰던 가족 카드의 한도를 조용히 조정했습니다. 해지하면 바로 들통날 테니 한도를 10만 원으로 슬쩍 낮춰만 두었어요. 마트에서 큰 결제가 안 나가면 김말순은 분명 화를 낼 텐데 그 화를 시동생과 제 남편에게 풀게 만들어 두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민호 쪽도 따로 들여다봤어요. 이민호가 그동안 차린 사업체를 윤정혜 쪽 사람들이 조용히 확인해 보니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거래가 거의 없는 유령 회사가 둘이었습니다. 투자자라고 모은 사람들에게도 가짜 계약서를 돌린 흔적이 보였고요. 지원아. 윤정혜가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이거 사기죄로 충분히 걸려. 펜션 투자자 중에 이미 고소 준비하는 사람이 2명 있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먼저 칼을 빼는 게 좋아. 저쪽이 고소장 들고 경찰서에 가기 전에 너 이름이 위조됐다는 걸 먼저 신고해 두면 너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필체 감정 결과도 다음 주에 나와. 위임장 글씨, 누가 썼는지 거의 잡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차분해졌어요. 한 단계 한 단계 길을 닦아 나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정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어요. 지원아,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 알아냈다. 뭔데요? 내 시어머니 칠순 잔치 이번 달 말이라며. 네. 호텔 연회장 다 잡아놨어요. 손님만 200명 가까이 돼요. 거기서 한 번에 끝내자.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잔치에서요. 손님 다 보는 앞에서 저쪽이 어디로도 도망 못 가게 묶어두자. 친척들이랑 친구들이 다 보고 있어야 다시는 똑같은 짓을 못한다. 윤정혜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씀하셨어요. 준비할 게 좀 많을 거다. 영상자료, 등기부등본, 위조 서류 비교본, 그리고 무대에 띄울 화면 한 장 정도. 저는 잠시 자료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어머니 칠순인데 거기서 그렇게까지 해도 될까요? 지원아. 윤정혜가 안경을 살짝 내려 저를 보셨어요. 내 어머니 칠순이었으면 너 거기서 그런 일 당했겠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에 15년 전 어머니 산소 앞에서 첫 빌라 등기를 안고 울던 제 모습이 스쳐갔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께 약속했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면서 살게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15년이었어요. 저는 어금니를 한번 꽉 깨물고 윤정혜를 마주봤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해요. 거기서 끝내요. 좋다. 그게 답이지. 윤정혜가 짧게 웃으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오래된 노래 한 곡을 작게 흥얼거렸어요. 대학 시절 도서관 앞에서 이민석이 처음으로 사다 준 율무차를 마시며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이민석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나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왔어. 오늘도 늦었네. 저는 그 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이민석의 셔츠에서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민석아. 응. 이번 달 말 어머니 칠순.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게. 당신은 그날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고마워. 매번 당신한테만 미루는 것 같아 미안해. 이민석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저는 그 어깨에 잠깐 이마를 댄 채
천장 너머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칠순 잔치까지 이제 2주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민석의 등을 한번 마주 안으며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에 쥔 칼끝이 어느덧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사흘 앞둔 밤, 저는 이민석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2잔을 따라 그 사이에 두고 저는 이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석아, 내가 오늘 할 얘기 끝까지 들어줘. 무슨 얘긴데? 표정이 왜 이렇게 진지해? 이민석이 살짝 웃다가 제 표정을 보고는 입가에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열어봐. 이민석이 봉투를 받아들고 한 장씩 종이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빨간 도장 자국, 위조된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그리고 사채업자 2사람의 이름이 한꺼번에 이민석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민석의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서류 한 장을 보고 다음 장으로 넘기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마지막 장을 본 순간 이민석이 종이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원아. 응. 이거 사실이야. 전부 다. 이민석이 한참을 그 자세로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어깨가 작게 떨리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화내지 마. 화내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당신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민석이 손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엄마한테 가서 따졌겠지. 그리고 엄마는 누우셨을 거고 나는 또 흔들렸을 거고. 맞아. 그래서 안 했어. 이민석이 깊게 숨을 내쉬며 식탁 위로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지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들을게. 지금은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든 말해. 칠순 잔칫날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줘. 어머니 편도 시동생 편도 들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이민석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약속할게. 이번엔 정말로. 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별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민석은 가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저는 이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말로 채울 수 없는 자리를 침묵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칠순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회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거울 앞에서 옅게 화장을 하는데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민석이 거울 뒤로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원아, 떨려. 아니, 나는 떨리네. 이민석이 옅게 웃었습니다. 민석아, 떨지 마. 오늘은 그냥 진실만 보여주는 자리야. 저는 거울 속 이민석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연회장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200개의 의자가 둥근 테이블을 빙 둘러 놓여 있었고 정면 무대 위에는 김말순의 한복 입은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어요. 천장의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났고 무대 양옆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친척들이 한 분씩 인사를 건넸고 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쪽 테이블에서 동서 최유리가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김말순 옆에 찰싹 붙어 있었어요.
이민호는 양주를 한 잔 받아들고 어느 사촌 어른과 큰 소리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작은 USB 하나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엄지손가락 끝에 닿는 그 차가운 금속 감촉이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김말순을 무대 위로 모셨고 김말순은 진분홍 한복 자락을 한번 추스르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네, 오늘 우리 김말순이 칠순을 맞아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터졌습니다. 김말순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좌중을 둘러봤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큰 발표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강남 40억짜리 빌라 우리 둘째 민호한테 물려주기로 했어요. 장내가 잠시 술렁였습니다. 이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말순을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순간 옆에 앉아있던 이민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민석이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김말순의 손에서 마이크를 부드럽게 빼냈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로 쏠렸습니다. 이민석이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이민석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깔렸습니다. 그 빌라, 어머니 집 아닙니다. 제 아내 강지원 명의이고 내일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장내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김말순의 입이 떡 벌어졌고 이민호의 잔이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에 15년의 무게가 실렸지만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선 저는 사회자에게 USB를 건넸어요. 무대 뒤 화면에 띄워주세요. 사회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고 무대 뒤편 영상 담당자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잠시 뒤 무대 뒤편의 큰 화면에 김말순의 사진이 사라지고 빨간 도장 자국이 박힌 등기부등본 한 장이 떠올랐어요.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먼저 오늘 어머니 칠순을 축하해 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게 깔렸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화면이 한 장 더 넘어갔습니다. 위조된 위임장과 제가 평소 쓰는 실제 서명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어요. 이 위임장, 작년 가을에 동사무소에서 떼인 제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 쓰인 종이입니다. 위임자 이름은 강지원, 저로 되어 있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런데 이 글씨, 제 글씨가 아닙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흉내내서 적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이민호는 자기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화면이 한 번 더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사채업자 두 사람의 이름이 박힌 근저당 설정 서류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제 명의 빌라에 12억짜리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1억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고요. 저는 화면을 한번 가리키고 다시 좌중을 돌아봤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이름을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끝에 작은 침묵이 흘렀어요. 어느 친척 어른이 김말순 쪽을 바라봤고 다른 손님이 이민호의 자리를 슬쩍 살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어요. 김말순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 늙은이를 망신 주려고. 어머니. 저는 김말순을 향해 차분히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망신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친구분들 앞에서 자랑하시던 그 집이 정확히 누구 집인지 한 번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김말순이 입을 한번 벙긋거리다가 다시 가슴을 쳤습니다. 이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 쪽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옆에 앉아있던 친척 어른 두 분이 이민호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 끌어안쳤어요. 민호, 너 잠깐 앉아 있어봐. 형수 말부터 듣자.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화면을 향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떠올랐어요. 지난 15년 동안 제 카드와 통장에서 빠져나간 종부세, 관리비, 시동생 사업 자금, 친척 경조사비, 한복가까지 한 줄로 정리된 표였습니다. 맨 아래 합계에 12억이 조금 넘는 숫자가 굵게 찍혀 있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위해 부담한 돈입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영수증과 명세서로 확인된 금액이에요. 저는 마이크를 옆으로 잠시 내렸다가 다시 입에 가져갔습니다. 이 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고 누가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와 살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장례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민석이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민석이 마이크를 한 번 더 입에 가져갔어요. 여러분, 오늘 자리 다 보셨고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와 동생과는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민석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제 가족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옆에 서 있는 강지원,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민석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김말순이 무대 아래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민호는 친척 어른들 사이에 끼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쪽 테이블의 최유리는 어느새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돌려주고 이민석의 손을 잡은 채 무대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손님들은 자리에 앉은 채 누구도 우리를 막지 않았어요.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친척 어른 한 분이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도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한 번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김말순은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친척 어른들은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누구의 박수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흩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민석과 함께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찬 봄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민석이 제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어요. 지원아, 끝났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야. 그래도 한 고비는 넘었어. 저는 옅게 웃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호텔 위로 펼쳐진 저녁 하늘이 옅게 붉었어요.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15년 동안 닫혀있던 작은 창문이 슬며시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칠순 잔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 시계가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이민석이 먼저 일어나 양복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출근해. 응, 회사 가봐야지. 어제 일이 있긴 했지만 평소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민석이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서 웃어 보였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과 계란말이를 식탁에 올려놓는데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회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출근 전에 한번 전화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정문 앞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장님, 이상한 사람들이라니요. 검은 옷 입은 남자 4~5명이 현수막을 들고 서 있어요. 무슨 빚을 받으러 왔다는데 이름이 강지원 대표님 시동생분 같아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곧 갈게요. 직원들 안 다치게 안쪽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자 이민석이 구두를 신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민호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우리 회사 앞까지 왔대. 이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놈이 정말. 민석아, 흥분하지 마. 어제 끝낸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민석이 제 어깨를 한번 잡았어요. 같이 갈까? 아니, 당신은 회사가. 거기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만약에 누가 찾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전화해. 알았어. 조심해. 이민석이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역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회사 정문 앞에는 정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5이 서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빌린 돈 갚아라라고 적힌 빨간 현수막을 2명이 양쪽에서 들고 있었고, 1명은 확성기를 들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보며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가운데 서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강지원입니다. 누구한테 받으러 오셨어요? 이민호. 그 사람 형수가 강 대표님 맞죠? 시동생이 빚을 졌으면 형수가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운데 남자가 입에 이쑤시개를 문 채 말했습니다. 제가 진 빚이 아니잖아요. 이민호 말로는 형이 보증을 섰다던데요. 여기 서류도 있고. 남자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흘끗 봤습니다. 이민석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는 보증 계약서였어요. 그 도장, 제 남편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알 일이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윤정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회사 앞에 와 있어요. 사진 보낼게요. 윤정혜에게서 곧장 답이 왔어요. 영상으로 다 찍어둬. 10분 안에 사람 보낸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남자들을 한 명씩 화면에 담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 남기는 거예요. 업무 방해로 신고하려고요. 가운데 남자가 이쑤시개를 입에서 빼며 한 발 앞으로 다가왔어요. 강 대표님, 일을 너무 어렵게 만드시네. 어렵게 만드는 건 그쪽이죠. 남의 회사 앞에서 이러시면 손님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키는 저보다 한 뼘 가까이 컸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이미 한번 무너진 가슴 안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조차 자리를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회사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윤정혜 쪽 로펌의 젊은 변호사 2명이 차에서 내려 곧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대표님, 저희가 왔습니다. 빨리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1명이 가운데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바로 신고됩니다. 근거 서류가 위조라는 정황도 이미 잡혀 있고요. 10분 안에 정리하고 돌아가시면 오늘 일은 기록으로만 남기겠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변호사를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옆에 서 있는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현수막이 천천히 내려갔고 남자들은 한 명씩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가운데 남자가 차에 오르기 전에
저를 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강 대표님, 시동생 단속 좀 잘하시지 그래요. 제가 단속할 사람이 아니라 잡혀갈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등을 돌렸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옅게 웃었습니다. 대표님, 강하시네요. 강해진 거예요. 그동안 너무 약했거든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이민석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면이 먼저 환하게 켜졌습니다. 이민석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민석아, 지원아, 큰일 났어. 회사 로비에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와 있어. 보안팀이 맡고 있는데 감사팀에서 나를 좀 보자고 해. 이민석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민석아, 지금 감사팀 가지 마. 내가 변호사 보낼게. 그 사람들이 들이미는 서류,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말고 한마디도 하지 마. 알았어. 민석아, 내 말 잘 들어.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위조야. 변호사가 10분 안에 도착할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어. 응. 지원아,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옆에 서 있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제 남편 회사로 한 분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지금 거기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미 윤 대표님 지시로 한 명 출발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데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그려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림으로 그려본 것과 직접 마주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더군요. 오후가 되어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마케팅 팀장이었어요. 대표님, 어떤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저희 회사 이름이랑 대표님 성함이 같이 적혀 있어요. 지금 댓글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팀장이 보낸 주소를 눌러봤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제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부장 남편, 칠순 노모를 길거리에 내쫓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글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를 15년 동안 모셨다는 며느리가 사실은 40억짜리 빌라를 자기 명의로 빼돌리고 칠순 잔칫날 노모와 시동생을 만인 앞에서 망신 주고 다음날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자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창은 이미 수백 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 대기업 부장도 한통 속이네. 회사 이름이 어디라고요? 불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글쓴이 닉네임을 확인했어요. 유리네 맘.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손을 쓸 줄은 몰랐는데 동서 최유리는 어제 연회장을 빠져나가자마자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로 윤정혜에게 글의 주소를 보냈습니다. 윤정혜에게서 곧장 답이 왔어요. 봤다. 오후 안에 대응안 정리한다. 너무 걱정 마라.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사무실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빌딩들 사이로 길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오전에 회사 정문 앞에 들이닥친 남자들, 회사 로비에서 떨고 있을 이민석, 그리고 인터넷 어딘가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거짓말까지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지만 저는 곧 두 손을 깍지 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이미 칼은 갈아두었고 길도 닦아두었어요. 저쪽이 던지는 돌멩이가 아무리 빠르게 날아와도 제가 세워둔 그물에 결국 다 걸려들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이민석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사무실로 왔습니다. 넥타이를 한쪽으로 풀어 헤친 채 양복 재킷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지원아, 왔어. 얼굴이 헬쑥하네. 감사팀 갔다 왔어.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줘서 다행히 큰일은 안 났어. 그래도 한동안 회사에서 좀 시끄러울 것 같아. 이민석이 제 앞 의자에 앉으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 정수기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내밀었어요. 민석아, 인터넷에 글 올라온 거 봤어. 봤어. 동서가 올렸어. 닉네임이 유리네 맘이야. 이민석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짜 끝까지 이러네. 민석아, 흥분하지 마. 우리는 이미 답을 준비해뒀잖아. 그래. 미안해. 내가 자꾸 흔들리네. 흔들려도 돼. 그런데 내 앞에서만 흔들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민석이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맘카페 글에는 어느새 댓글이 1000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그쪽 차례였어요. 그쪽이 친 돌멩이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내일 아침에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고 이민석을 바라보며 한마디만 했어요. 민석아, 오늘 저녁은 우리 둘이 따뜻한 거 먹으러 가자. 내일은 더 바쁠 거니까. 이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봄 저녁의 마지막 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자세를 잡고 앉았습니다. 옆에는 윤정혜 쪽 로펌의 젊은 변호사 2명이 노트북을 펴두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15년치 세금 납부 영수증과 시동생 이민호의 사기 기록이 정리된 서류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댓글 다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할게요. 저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 아래 글쓴이의 시아주번이 강지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강지원 45살이고 글에 등장하는 며느리 본인입니다. 기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곧이어 첨부 사진을 한 장씩 올렸습니다. 빌라 등기부등본 가장 위쪽에 박힌 제 이름, 15년치 종부세 영수증,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 이민호가 빌라를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쓴 위조 위임장, 그리고 위조된 필체와 제 실제 필체를 나란히 놓은 감정 결과까지 자료 한 장 한 장이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댓글창이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의 닉네임은 유리네 맘이고 가족관계로는 제 동서가 됩니다. 남편이 어제 회사에서 받은 가짜 보증 서류 사진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판에서 손을 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자 변호사 한 명이 옆에서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대표님, 이거 1시간 안에 분위기가 뒤집힐 겁니다. 1시간이요. 네. 사람들은 자료 좋아하거든요. 감정보다 숫자랑 도장이 박힌 종이를 더 믿어요. 저는 옅게 웃으며 컴퓨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댓글 수가 빠르게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글도 있었지만 사진이 한 장, 2장 사람들 사이에서 옮겨지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며느리가 피해자네. 유리네 맘 글 다른 데서도 봤는데 그쪽 가족이 문제 같아요. 이거 시동생이 사기친 거잖아. 화면을 들여다보던 변호사가 손목시계를 흘끗 봤어요. 1시간 안 걸렸네요. 40분 만에 여론이 돌았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봄 햇살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깔렸어요. 가슴 안쪽이 비어 있지도 가득 차 있지도 않은 그 묘한 자리에 작은 평온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혜와 함께 변호사 2명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로 동행하지 않고 미리 정리해둔 진술서와 자료 묶음을 보냈어요. 이민호와 사채업자들 그리고 시동생을 도와 인감을 위조하는데 손을 보탠 김말순까지 사문서 위조와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한꺼번에 고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무렵 윤정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원아, 일단 접수됐다. 사채업자 쪽은 이미 다른 사건도 걸려 있어서 수사가 빨리 들어갈 거야. 이민호 쪽은요. 펜션 투자자들 고소장도 같이 묶여서 다음 주 안에 소환 통보 들어갈 거다. 어머니는요. 윤정혜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단 참고인으로 부른다. 위임장 떼러 동사무소 직접 다녀온 분이라 형사처벌이 어디까지 갈지는 수사 진행 보면서 결정하자.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말해라. 어머니가 어떤 처벌을 받든 그 결정은 법대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따로 봐달라고도 더 세게 해달라고도 안 할게요. 알겠다. 그게 너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자료들을 한 묶음씩 정리했습니다. 종이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소리에 15년 동안 가슴 안에 쌓아두었던 무언가가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이민석이 회사에서 돌아와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원아, 오늘 감사팀에서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됐어? 오해 풀렸어? 오히려 위기 대응을 잘했다고 임원회의에서 한 번 더 좋게 보고 있는 분위기래. 이민석이 옅게 웃으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민석아, 그동안 회사에서 마음고생 많았지. 고생은 무슨. 당신이 다 막아줬잖아. 이민석이 식탁 의자에 앉으며 두 손을 식탁 위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가만히 올렸어요. 민석아, 인터넷 분위기는 좀 봤어. 봤어. 동서가 올린 글에는 사과 댓글이 줄줄이 달려있더라. 어떤 사람은 동서 신상 닥해서 정리해놨더라고.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지. 그러게. 무섭더라. 이민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비비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원아. 응. 어머니랑 민호, 그래도 내 가족인데 솔직히 마음이 좀 복잡해. 저는 잠시 그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마음이 복잡한 거 당연한 거야. 안 복잡하면 그게 더 이상해. 그래도 미안해. 당신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다만 한 번만 더 부탁할게. 뭔데? 앞으로 어머니나 민호가 어떤 식으로 연락 오든 나한테 먼저 말해줘. 당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우리 둘이 의논해서 결정하자. 이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할게. 약속해. 그럼 됐어. 저는 옅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떠왔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그릇을 보며 이민석이 작게 웃었어요. 그 다음 주 경찰의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민호는 처음에는 변호사를 끼고 잡아떼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결국 무너졌어요. 위조 위임장에 자기 글씨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채업자들이 조사에서 이민호의 부탁이었다고 진술했거든요. 펜션 투자자들 사건까지 한꺼번에 묶이면서 이민호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이민호가 구속된 다음 날 동서 최유리에게서
이민호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혼 서류가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되어 있다는 짧은 통보였습니다. 최유리는 그날로 짐을 챙겨 자기 친정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누구도 그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이쯤 되자 김말순도 더 이상 빌라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정혜의 로펌에서 명도 소송이 들어갔고 법원에서 명도를 결정하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집행관과 함께 빌라에 갔던 날 저는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굳이 가서 누군가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볼 마음이 없었거든요. 대신 이민석이 갔어요. 저녁에 돌아온 이민석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원아. 응. 어머니, 짐 정리하시면서 우셨어. 한참 우셨어. 그랬구나. 그래도 한마디도 안 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그냥 짐만 챙기시더라. 이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옆자리에 가서 앉으며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석아,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늦었어. 알아. 그런데 마음이 한 번 더 쓰리네. 쓰린 게 당연해. 그 마음은 그냥 그대로 둬. 시간 지나면 무뎌질 거야. 이민석이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쥐며 거실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밤이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박상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강 대표님, 절차상의 문제가 다 정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가격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오후 사무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길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천천히 눌리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집 한 채를 잃는 게 아니라 한 시절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장을 다 찍고 일어서는데 박상철이 손을 내밀며 옅게 웃었어요. 강 대표님, 호텔 자리 잘 잡았습니다. 좋은 결정이셨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인생 한 챕터를 정리했네요. 저는 박상철의 손을 한번 잡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구두굽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가볍게 울렸어요.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오래된 가요 한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사를 따라 흥얼거리다가 저는 문득 룸미러로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45살의 얼굴에 15년 만에 처음 보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뿐했어요. 차창 너머로 봄바람을 따라 벚꽃잎 몇 장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올리고 천천히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길고 어두웠던 한 시절이 이제 정말 등 뒤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라 매각이 마무리된 그 봄, 저와 이민석은 서울을 떠나 1시간쯤 차를 달려야 닿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단층짜리 집을 새로 지었어요. 크지 않은 마당에 잔디를 깔았고 거실 통창 너머로 물빛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한 첫날 저녁, 저는 마당에 작은 의자 2개를 가져다 놓았어요. 이민석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원아, 여기 진짜 조용하다. 응, 새소리밖에 안 들리네. 이런 데서 살아보는 거 처음이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이민석이 옅게 웃으며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저는 저수지 너머 천천히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쪽이 오랜만에 비어있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가득 차 있었어요. 민석아. 응.
우리 진작 이러고 살 걸 그랬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민석이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지. 더 늦었으면 우리도 둘 다 어딘가 한 군데씩 부서져 있었을 거야.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저수지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는 동안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새 집에서 한 달쯤 지난 어느 오후 이민석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었어요. 지원아, 나 오늘 임원회의에서 정식 발령 나왔어. 무슨 발령? 이사. 위기관리 담당 이사.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마당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햇살이 잔디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서가 잘됐다. 정말 잘됐다. 그동안 회사에서 흔들렸던 일들이 오히려 능력으로 평가됐다고 하더라. 위기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임원들이 다 보고 있었대. 그건 당신이 한 거잖아. 끝까지 회사 정도를 지킨 거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미리 길을 다 닦아놓지 않았으면 나는 거기서 무너졌을 거야. 이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저는 옅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다른 손으로 옮겨 쥐었습니다. 민석아, 그건 우리가 같이 한 거야. 한 사람 덕은 아니야. 그래, 우리가 같이 한 거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의 잔디 위에 잠시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클로버 잎이 발치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끈해졌습니다. 회사 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 사무실은 부대표에게 일정 부분 일을 맡기고 저는 일주일에 사흘만 출근하기로 했어요. 남은 사흘은 새 집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일했습니다. 저수지를 바라보며 보고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15년 동안 사무실 형광등 아래 앉아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더군요. 해외 거래처 한 곳과 큰 계약이 새로 성사되었고 직원도 10명을 더 뽑았습니다. 45의 봄에 시작된 그 변화는 가을이 올 무렵에는 회사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가끔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김말순의 소식이 멀리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친척 어른 한 분이 이민석에게 전화를 거셔서 김말순이 변두리 동네 단칸방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보증금 없는 월세방이었고 낮에는 동네에서 폐지를 주워다 고물상에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민석이 한참을 거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저는 옆에 다가가 그 등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민서가 마음 쓰여. 많이는 아니야. 그런데 아예 안 쓰이지도 않네. 그게 정상이야. 아예 안 쓰이면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이민석이 옅게 웃으며 제 어깨에 한 팔을 둘렀어요. 지원아, 그래도 우리가 따로 도와주거나 다시 모셔오거나 그런 건 안 할 거지. 민서가, 우리가 정한 선은 한 번 정해둔 거잖아. 흔들리지 말자. 알아. 그냥 한 번 묻고 싶었어. 저는 그 어깨에 머리를 한번 기댔습니다. 같은 마음에 무게 추 하나가 함께 얹혀있는 기분이었어요. 이민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유리는 이혼이 정식으로 마무리된 뒤 어느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다는 짤막한 소식이 한 번 들렸을 뿐 그 뒤로는 누구도 그 행방을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당의 잔디 위에 잠깐씩 쪼그려 앉곤 했습니다. 뭐라 한마디 하기도 어렵고 그냥 잠시 멈춰 있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가을의 어느 오후 윤정혜가 새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수지가 잘 보이는 마당의 의자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씩 들었어요. 지원아,
얼굴이 좋아졌네. 교수님 덕분이에요. 내 덕분은 무슨, 내가 다 한 거지. 윤정혜가 옅게 웃으며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 늦지 않았어. 15년 만에라도 정신 차린 사람이 평생 못 차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렇겠죠. 지원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착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진짜 잘 사는 건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거야. 자기 못 지키는 착함은 결국 다른 사람한테 무기가 된다. 저는 그 말을 잠시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윤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더 보태셨어요. 지원아, 앞으로는 너 자신한테 좀 잘해. 그동안 너무 안 좋게 살았어. 네, 교수님. 그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혜를 마당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어요. 겨울이 오기 직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민석이 회사에서 일찍 돌아와 저녁 식탁에 앉으며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지원아, 이거 봐. 뭔데? 여행 책자. 다음 달에 같이 가자. 이민석이 식탁 위에 작은 책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작은 섬 사진이 표지에 박혀 있었어요. 섬이네. 응.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 둘이 가서 며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자. 저는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옅게 웃었습니다. 민서가, 우리 결혼하고 단둘이 여행 가본 적 있어. 글쎄, 신혼여행 빼면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렇지. 우리 너무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우리 둘은 못 챙겼어.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지. 이민석이 식탁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실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 같은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뒤로 가끔씩 짧게 한두 줄 적어두는 노트였어요. 그 안에는 마당의 풀꽃 이름, 저수지의 물빛, 회사의 작은 성취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그날의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 나는 누군가의 좋은 며느리이거나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기보다 나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다.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으니 창밖으로 저수지의 까만 수면이 가만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먼 산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 한 번이 길게 흘렀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봄에 무너졌던 한 시절이 45살의 겨울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자리를 정리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라는 호칭으로만 불리는 사람도 아닌 그저 강지원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결국 한 줄로 줄여도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15년 만에 배웠고 그 배움 끝에 비로소 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민석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저를 보고 옅게 웃었어요. 지원아, 앉아. 이제 자려고. 저는 노트를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놓고 침대 옆에 작은 등을 천천히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지자 창밖 저수지 위로 떠 있는 별빛이 한층 또렷하게 보였어요. 오래된 노래 한 곡이 머릿속에 잠시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덮으며 깊게 한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잘 자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며느리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제 이름과 제 돈과 제 마음을 차곡차곡 내어주며 살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따지면 안 된다고 배웠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 만에 깨달은 건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결국 누군가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선의로 내준 집 한 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뿌리째 흔드는 도구가 되는지 저는 너무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부디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침묵이 효도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내 옆에 있는 진짜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걸 부디 기억해 주세요. 저수지가 보이는 이 작은 집에서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강지원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시작이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